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엄청났죠. 거의 뭐 규모가. 저희는 이제 시가행진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퍼레이드라고 그러죠. 네, 우리 그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보면 약간 설렁설렁해요.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혹시 K 방산? 그렇습니다. 가성비도 좋은데 저는 약간은 좀 반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한번 제가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이고민 씨,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단순히 지금 막 인구 절벽이고 뭐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도 징병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은 계엄 이후 처음 맞이하는 날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역전의 이슈에서는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군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분, 특별 MC 한 분 모셨습니다. 이보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MC를 맡게 된 이보민입니다. 사실 군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이라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모르는 건 끝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과 안보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더해 주실 분이시죠. 군과 국방 그리고 국제정치, 북핵 여러모로 호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효령 박사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효령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도 네.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엄청났죠. 거의 뭐 규모가. 네.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네, 뭐 네. AI 화면 아니냐 네, 할 정도로 네, 네. 뭐 대단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전승절 연습할 때 입었던 옷이랑 예. 그리고 실제 당일날 입었을 때랑 예. 이게 옷에 차이가 나서 예. 70주년 때는 더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시 맞춰 입었다고 할 만큼 굉장한 연습을 시켰던 거죠. 뭐 연습하면서 옷이 다 뭐 살이 그만큼 빠진 거죠. 살이 빠져서 이게 옷이 제복이 헐렁헐렁해지면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10년 전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는 이제 시가행진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퍼레이드라고 그러죠. 예, 네, 네. 예, 퍼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보면 약간 설렁설렁해요. 예, 좀 우리뿐만 아니라 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예. 이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좀 차별이 있죠. 거기는 각을 맞춰서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군사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 중에서 13개국이 거의 매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 군에 대한 위상, 그다음에 자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또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그런 보훈의 의미도 그 생각해보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제 소위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북한 당연히 포함되죠.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열병식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하나요? 많은 국가들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터키, 인도 이런 나라는 이제 국경의 날을 맞이해서 또 군사 퍼레이드를 또 매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샹젤리제 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낭만의 샹젤리제 거리에 그렇죠.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서 군 육해공뿐만 아니라 뭐 소방,
경찰 또 다 같이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네. 뭔지 아십니까? 혹시 K 방산?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가 국뽕이라는 말로 아,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도움을 네네. 받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뭐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 K방산이 우뚝 서 있는데 국방 혹은 방위산업 네네.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예. 확실히 그렇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예.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1%대였다가 예. 2020년 이후에 이제 확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2%에서 뭐 거의 뭐 2.6, 2.8 해서 거의 3%에 가까울 만큼의 예.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뭐 몇십 퍼센트 이전 대비 성장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그 방산 수출액이 32조, 뭐 33조로 나와서 예. 이제는 우리의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 중에 하나가 방산이 담당을 하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방산 분야가 지금 K방산으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K방산이 이렇게 왜 2020년 이후에 확 증대를 하게 됐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사례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우리 전쟁. 그렇죠. 우리 보미 씨는 알 것 같은데 무슨 전쟁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전쟁과 네, 관련되네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무기와 관련돼서 이런 지원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다음에 나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주변 국가들의 그러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빠른 시간 내 무기를 구입을 해서 국방력을 높여야겠다. 그러면 빠르게 그 무기를 구입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높일 수 있는 공급원이 어디냐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그게 바로 한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좀 특수 효과도 사실상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무기를 수입해 간 국가들을 보면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국가들 중심적으로 굉장히 수출량이 또 많았고 이전에는 뭐 수출했던 국가가 4개국 정도였다면 지금은 두 자릿수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제 넓어졌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K방산과 관련된 우리의 방산 능력이라든지 방산 수출이 또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미국이랑 선진 국가들 대비 가격은 싸고 무기의 질은 좋고 가성비도 좋은데 저는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방산 부분이 더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만 파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운영 유지비가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수익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처음에 이렇게 무기를 팔고 그 동맹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지속 유지비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좀 전략을 써야 되는데 요 뒷부분의 패키지, 수리 부속 요 부분 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수출량을 높이고 판매량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들 국가들에게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수리 부속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패키지로 줬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후발주자들이 따라와서 이 우리와의 그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또 이들이 또 그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면 또 K방산이 또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조 원어치 무기를 팔았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무기 가격이 1조 원이라면 네.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그거보다 그보다 몇 배, 훨씬 더 크죠. 네. 그 수익이 훨씬 더 뭐 크죠. 20년, 30년 그렇죠. 우리 그 부속품을 가지고 네네네. 매입한 국가에서 네네.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왜 유지 보수 비용이 그렇게 1조 원이 넘는 비용보다 그렇게 더 천문학적으로 되는 게 그러면 그 부품이나 그런 것들도 혹시 또 그렇죠. 부품 생산도 네.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또 조달을 해주고 아, 그런 이 뒤에 일어나는 수리 부속 부분에 대한 체계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좀 쉽게 주는 경향이 아. 없잖아 있다. 그 부분 또 꼼꼼히 따지고 네. 그거에 대한 수익 극대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 경쟁적으로 빨리 장악을 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쪽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또 활용한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방산이 커진 만큼 음. 우리 군사력도 커졌냐? 음. 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산력이 높아지면 예. 당연히 좋은 무기를 갖고 예. 대비 태세가 높아지니까 예, 비례 관계는 있죠. 예, 비례 관계는 있지만 점점점 또 퀘스천이 붙죠. 예, 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대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북한과 우리와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수준이라든지 기술 네. 수준은 또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등히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태세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걸 북한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핵무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네.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음. 우리 군의 전력 네. 면에서 봤을 때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예.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 치면 예. 경제 순위 몇 위, 뭐 국방력 순위 몇 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력 5위 뭐 이렇게 나오고 예. 북한 국방력 32위 뭐 이렇게 나와요. 전년 대비 2위 상승 뭐 이렇게 나오고 경제력 탁 치면 우리나라 13위, 북한 120위 막 이러면은 절대적 우리가 우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순위를 정하는 지표가 뭐냐 그리고 그 지표에서 빠진 게 뭐냐를 이렇게 잘 보면 굉장히 재래식 그 군사 의 숫자 위주로 됐다라는 거죠. 전차. 그러니까 얘네들의 현대화 수준이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 이게 아니라 전차가 5대 있고 얘는 더 업그레이드된 전차 2개 갖고 있으면 이 전차 숫자로 보면 이 5대 많은 애가 우위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병력은 북한이랑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120만이 예. 넘는다는데 우리 인구 반밖에 되지 않는데 병력은 120만. 우리는 뭐 옛날에 60만 대군 막 했는데 60만 깨지고 50만이 지금 뭐 거의 깨져가고 있고 40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20만 되는 거 아니야? 막 할 정도로 병력의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병력도 그냥 숫자로 더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순위와 관련돼서 착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곳에서도 이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합해서 순위를 매기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합쳐서? 왜냐하면 핵전력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잖아요.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조기에 끝내지 못하고 지금 건 4년째 끌고 있으면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대방을 억제하는 무기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 순위와 관련돼서는 이런 핵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뭐 K방산도 좋고 네네. 국방력도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군대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다름 아닌 인구 절벽인데 네, 네. 예,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50만이 깨졌고 45만도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한번 제가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이보민 씨,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도 사실 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 병력이 줄어들면 너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오늘 네. 이렇게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됐으니 네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여성 징병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네. 제가 또 군 관련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일단 보미 씨를 병력으로 충원하는데 최소 한 명 충원하는데 제가 소명 의식을 갖고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징병제랑 또 병력을 충원하는 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예.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병력 자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렇게 충원을 하려고 하냐면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라든지 예. 이런 부분과 실질적인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그 징병제에 여성까지 같이 넣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저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 거지. 예. 단순히 지금 막 인구 절벽이고 뭐 네.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도 징병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봐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저는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선택적으로는 우리가 여성이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이미 이전은 대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장교라든지 예. 하사관이라든지 예. 여기에 진출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예. 안타깝게도 우리 그 남성 군들의 예. 하사관 진입률이라든지 초급 간부의 진입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사 대비태세와 관련돼서 지금 윗부분, 그러니까 아래는 뭐 징집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네. 허리에 해당되는 이 초급 간부와 또 기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무기를 하나 산다 그래도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기를 운영하고 예. 또 계속해서 술이 부족해서 닦아서 계속 쓰는 예. 그 시스템이 계속 안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처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무거운 주제를 좀 네. 들어가고 싶은데 네. 자, 계엄 이후 첫 국군의 날입니다. 그렇죠? 사실 군이 이제 주축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이 올해 국군의 날을 맞이하는 장병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무거운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계엄 이후에 군이 처한 현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 왜냐하면 군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그다음에 군이 해야 될 의무 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일부 어떻게 보면 계엄과 관련된 그 지시를 또 따르는 지휘 체계 지휘 같은 체계로 인해서 전 군이 마치 계엄에 모두가 동원된 것처럼 예. 군이 왜곡되고 패배 의식을 갖게끔 하는 거는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갔지만 그 당시 국회에서 나온 그 장면들을 보면은 예. 그렇지 않은 쪽의 군인들의 행동이 또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그 계엄이라는 명령 체계에서 일부 동원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극적 참여에 소극적 참여를 이렇게 빠지었다라는 점에 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그 계엄 그 사태로 인해서 군 전체를 매도하는 거는 전 좀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안보를 가장 책임지고 나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군인에 대한 명예와 위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엄 사태라는 그거 하나로 우리 군을 전부 다 매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군한테도 마이너스고 우리 국민한테도 마이너스고 전체적으로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군의 날을 맞아 이우령 박사님과 함께 우리 군이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자칫 군에 입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셨을지도 모를 특별 MC 이보민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군대에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사격을 한두 번 해봤었는데 군대에 간다면 제가 이렇게 총을 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까지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엄 후 처음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라 마음이 무거운 국군 장병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뒷받침해 주시는 국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한국국방연구원 이우령 박사님 그리고 특별 MC 이보민 씨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전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